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는기를 구조론적 관점에서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형식적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 4연 13행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한 느낌의 시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결국 간결하다고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의 화자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화자는 겉으로 나타나 있었나요? 그쵸. 우리 보통 시에서 화자는 1인칭 화자인 나인 경우가 많은데 이 시에는 지금 화자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상황은 알 수가 있죠. 자, 이별의 순간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려운 단어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어떤 화자가 나타나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화자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까지는 거의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대상에 대한 뚜렷한 태도가 나타나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 작품을 접할 때 화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하면 그 시를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시의 화자의 정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에서 정서는 특정한 단어로 직접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그 화자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토대로 정황상 추측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도 특정한 단어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1행부터 나옵니다. 자,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리워진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정서가 맞죠? 어떠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를 끝까지 읽어보긴 해야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쭉 내용을 파악해 봤으니까 바로 그리움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의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과 이별할 것을 인지하는 순간 벌써 이제 그리워지는 그러한 마음, 정서로 우리가 그리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태도는 시에서 태도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태도는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화자가 보이고 있는 그런 어조를 통해서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에서도 우리가 어조를 통해서 태도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주겠다. 그 다음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한방눈을 멈추겠다. 함께 걷겠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요 get이라는 그런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시는 교과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인데 우리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정리하면 무슨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정황상 이별의 순간에서 미래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립다고 말을 할까? 그러니까 다시 그리워지네. 한 번 더 만나자고 얘기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쵸, 바로 미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태도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도 헤어진 옛 연인에게 술만 먹으면 계속 전화하는 그러한 미련, 여러분도 앞으로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휴대폰이 그렇게 개인마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지리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헤어지면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었다라는 그러한 반영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또 이것을 단순히 연애를 해서 헤어지는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가는 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그렇게 흔히 말하는 미련보다는 훨씬 더 감정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서와 태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네 번째로 운율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련성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율과 표현이 화자의 정서와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 시에서 운율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시에서의 운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운율을 느끼려면 우리가 고전 문학의 그런 정형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끊어 읽는 데에서 운율이 자연스럽게 내재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 끊어서 읽어보면,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지금 글자 수를 한번 세보면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여기에서는 4글자, 3글자, 5글자. 그 다음에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끊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시는 특이하게도 내재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습서 같은 데서 보면 민요적 율격이다 라고 써놓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민요는 보통 이음보나 삼음보로 많이 나타나요. 사음보는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양반들이나 주로 사용했던 그런 율격이고, 우리 민요는 굉장히 활달하고 빠른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요적 율격이라는 것은 흔히 이음보나 삼음보를 가리킨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알아두고, 이 두 연을 다시 보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지금 선생님이 두 덩이로 끊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음보에 해당하는 그런 율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박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이음보를 우리가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글자 수를 합쳐서 3글자, 4글자 합치면 7글자잖아요. 그래서 7글자, 5글자. 여기에도 4글자, 3글자 합쳐서 7글자, 5글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음보로 끊어지지만 글자 수는 7글자, 5글자다 라고 해서 7호조 형식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7호조라고 해도 이렇게 이음보로 7개, 5개, 7개, 5개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바로 이러한 7호조의 이음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민요적 율격인 거지 이게 민요 율격이 아니잖아요. 민요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지 그것에 해당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만약에 계속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현대 서정시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고전 시가의 어떤 형식을 계승한 현대 시가 되는 거죠. 정형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3연과 4연의 어떤 운율상의 공통점을 뽑아낼 수도 없을 정도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그래서 바로 이 뒷부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민요율격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현대 자유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요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정통적인 형식을 계승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자수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시가 민요적이라는 것은 이음보로 되어 있고 글자 수는 7글자 5개로 나눌 수가 있구나. 7글자 5글자로 두 덩이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음보구나. 그런데 이음보는 한국의 민요에 많이 쓰이는 음보구나. 그래서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는구나. 뒷부분을 보면 글자 수가 변동이 많이 돼서 정형시라고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운율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6번의 행간걸침을 먼저 해볼게요. 이 행간걸침은 이제 운율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자면 행간걸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행간, 이거는 사이 간자를 써서 행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 걸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쳤다라는 것은 양다리 걸친다라는 말에서도 사용이 되듯이 내가 어떠한 그런 관계를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간걸림은 행이 걸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두 행으로 나눠서 걸쳐 있는 것을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떻게 행간걸침이 나타나 있는지 왼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 이 하나의 여는 한 문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을 띄어 쓰더라도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리워. 이런 식으로 이 그리워 자체를 밑으로 배치해서 띄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지금 어디를 띄어 썼어요? 그쵸? 하니 그리워를 띄어서 다음 구절에 배치를 했죠. 자, 이 말을 할까도 마찬가지예요. 그립다 말을 할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줄을 띄더라도 요 하니까지는 붙이고 띄는 게 일반적이죠.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립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을 할까 하니라는 이렇게 하나의 의미적 단위를 인위적으로 끊어가지고 너는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제로 아랫부분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니 그리워가 별로 의미상 붙어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부분 떼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니 그리워? 이것만으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할 수 없죠. 근데 반면에 그립다 말을 할까? 이렇게만 써놔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말을 할까? 요것만 보여줘도 의미는 와닿아요. 근데 하니 그리워? 라고만 써놓으면 아니 뭐가 그립다는 거야? 만화 영화 주인공 하니가 그립다는 건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재 개그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간걸침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하니 그리워를 기억을 해주세요.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그리워진다 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두 행으로 나눠서 양다리 걸치게 만든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 운율은 이음보야. 그래, 이 부분에 행간걸침이 쓰였어. 그래, 그건 이제 알겠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운율이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된다라는 게 이번 수업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학은 분명히 내용과 그런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간걸침을 사용해서 굳이 이음보를 만들어 놓은 이러한 형식이 이 화자의 정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술 시험이다 생각하고 대학교 면접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수님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고 답해보세요. 여러분, 면접에서는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서 대답을 해야지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으면은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을 해 나가면서 내가 내 말에 힌트를 얻어서 답을 말하게 될 수도 있고,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탐구심이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 좋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시정지를 누르고 실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대답을 잘 해봤나요? 그러면 모범 답안은 바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애인과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운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냥 나를 새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마음에 결심을 했어도 우리 다시 만나볼래?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 있어? 나는 만나는 사람 없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저기 근데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더듬더듬 거리게 돼요. 해야 되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마음에 먹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기까지가 망설여지니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겨우 어렵게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내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시의 상황도 바로 그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리워진다.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미련과 망설임과 고민 끝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한 줄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립네. 이런 식의 흐름으로 끊어서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간 걸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립다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망설여지는 마음을 행간 걸침이라는 줄 띄우기를 통해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설여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행간 걸침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굳이 행간 걸침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보면, 이 말줄임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6번으로 따로 빼놓은 것은 이게 둘 다 공통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망설임이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형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이 두 가지의 형식이 망설임이라는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말줄임표는 카톡에서 쓰게 되면 거의 약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 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말을 아끼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러한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어찌 되었건 이 시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망설임이라는 감정을 표현했구나. 이것을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러우니까 지우고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한이 그리워 중요하니까 여기만 안 지우고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의 선정 후경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선정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에 정서할 때 정의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나의 정서를 보여주고 후경, 자, 뒤후자, 경치 경자인데요. 뒷부분에 어떠한 경치, 경관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주로 앞뒤를 바꾸어가지고 자, 선경, 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광경을 보여주고 뒷부분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시에서는 요 정과 경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요. 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자,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립다. 그래도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어떤 그리움의 정서, 다시 더 한번, 미련의 정서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뒷부분에는 산에는 까마귀가 해진다고 지적이고 있고 앞강물 뒷강물은 나를 재촉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맨날 성경후정만 하다가 선정후경이라고 말하려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형식까지 어떠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에는 그립고 망설여지는 마음이 나오는데 뒤에는 계속 시끄럽게 지저대는 까마귀 소리,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 이 화자가 미련을 가지고 싶어도 이 까마귀와 이 강물이 계속 재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화자가 결국에는 미련이 있어도 이러한 정황 때문에 그냥 등을 돌려서 길을 떠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후경에 해당하는 3, 4연과 선정에 해당하는 1, 2연의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의미가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주변 상황이, 주변 환경이 나보고 이발하라고 재촉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냥 머무르고 싶다. 말을 더듬으면서 조금 더 망설이고 싶다. 한 번 더 만나보자 얘기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오히려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이 시의 주제가 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정후경의 형식 또한 굉장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어감이 뉘앙스가 풍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행을 볼게요. 흘러도 연달아 흐릅 디다려.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디다려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사투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의 그런 표준말로 옮겨보면 흐르더군요. 혹은 흐르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더라는 선어말 어미는 회상의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러한 선어말 어미가 되는데요. 이 회상의 기능이라는 것도 현재와는 단절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누가 내 욕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이 B라는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욕을 하고 다녔는데 몰라 그냥 누가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혹은 뭐 그러더라. 자,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화법을 쓸 때 이 더를 많이 쓰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자연의 섭리, 까마귀가 해가 진다고 지저귀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재촉을 하더라. 재촉을 하니까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 디다려를 통해서 아주 초극세사 천과 같이 아주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이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김소월 시인을 한국의 최고의 서정 시인으로 꼽는 이유가 이 언어가 가진 굉장히 작은 말의 묘미를 살려서 시를 잘 지으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김영랑 시인도 언어의 조탁을 통해서 굉장히 말을 갈고 잘 다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김소월 시인이 김영랑 시인보다는 조금 더 서정시에서는 함부로 얘기하긴 힘들지만 거의 이제 김소월 시인은 한국 시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대오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김소월 시인의 작품 중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또 한번 감상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우리가 뭐 어찌됐건 등교 계약을 하면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선생님 마음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교과서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45페이지에 나와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가 자신의 정서와 사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져오는 바깥 세계의 대상을 이르는 말이다.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밑줄 친 부분에서 그래도 더욱더 중요한 단어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는 어떠한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객관적 상관물 하면은 간접적인 대상이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학에서는 어떠한 표현법이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다 앞에 어떠한 문학의 그런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한 어떠한 표현법이다.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대치시켜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도 시에서의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은 화자의 정서에 해당하겠죠, 주로.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대상물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시에서는 일단 간접적 대상이니까 어떠한 대상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 시에서는 어떠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물, 객관적인 사물이 많지 않아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어들을 보면은 산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까마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들도 어떠한 자연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러한 4가지의 대상물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화자의 정서를 표현해주는 대상물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자, 4개 중에 2개 찍어보세요. 아까 설명을 들었으면 힌트가 벌써 눈에 보이는데 저 바로 이 산과 들은 아니고 이 까마귀와 강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까마귀와 강물은 어떠한 정서를 보여줄 수 있냐? 이 까마귀와 강물은 앞서도 말했듯이 이 화자를 계속 길을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는 그런 자연물이잖아요. 이 재촉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어떠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재촉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민기적거리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망설임의 감정,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미련의 감정을 이 재촉하는 이 객관적 상관물들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대상일 때도 있고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일 때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상의 감정이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 경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어봤을 감정이입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경우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새가 지저귀고 있을 때 내 감정이 슬퍼요. 그러면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가 즐거울 때는 새가 노래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을 저 자연물, 저 새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물과 나의 감정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물인 새가 실제로 슬프거나 즐거워서 울거나 노래를 부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화자가 보고 싶은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보고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과 자연물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대상인 경우도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쓰였나요? 이 2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앞에 나온 이 감정이입의 경우는 똑같은 김소월의 시에 길이라는 시에서 사용이 되었고, 자, 이 후자는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바로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자, 이별의 미련을 보이는 화자의 정서와 달리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 가는 길의 까마귀와 강물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까마귀와 강물도 아까 감정이입에서 얘기했던 새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이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그냥 자기가 생명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요하니까 이제 소리를 내는 거고, 강물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자연법칙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근데 화자는 마치 나를 재촉한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다 어디까지나 자연물을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찌 되었건 이 시의 화자는 까마귀와 강물이 나보고 자꾸 재촉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대요. 빨리 가자. 재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가기가 싫어요. 미련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자연물과 화자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많이 들어보긴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2번의 경우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거는 용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두 가지 경우 중에 1번의 유형은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로 따로 부르고 있고, 2번의 경우는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작품의 형식적인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머리 아팠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선생님은 이 시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런 효용 가치, 이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 내게 있어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도 조금 치사한 사람이죠. 맨날 문학의 그런 본질, 아름다움과 즐거움, 의미를 추구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것들을 또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내야 되는 이런 교직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꼭 선생님의 작가라는 꿈을 이뤄서 학교를 탈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탈출하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탈출할 수 있어요. 이 공부만 해야 되는 지겨운 시기를 빨리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냐?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순식간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흘러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몰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미를 느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녀야만 하는 이 고등학교를 조금이라도 빨리 졸업을 하고 싶으면 공부의 재미를 느껴서 매일매일 7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부의 재미를 느껴야지만 하루가 빨리 가게 돼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공부라고 해서 계속 잠만 자고 딴 생각만 하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빨리 퇴근하고 나서 열심히 문학 작품을 써서 이제 등단을 해야 될 거고, 여러분도 학교 안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빨리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하면 정말 재밌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화자가 가는 것이 아쉬워서 360날 한양 울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청춘이 여러분에겐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2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10대 후반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서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 맨날 술 먹고 노느라고 머리 점점 더 멍청해지고요. 공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학에 가느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넓어져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의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100%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공부만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조금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티켓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티켓팅을 하세요. 지금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이나 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세요. 어떤 매체나 게임이나 연예인들 그런 허황된 삶에 빠져서 살지 말고 실제 세계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와 함께 잔소리로 마무리하는 날샘 문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를 통해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현대소설 작품을 가지고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상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